제가 봤을 땐 캐틀벨 잘한다는 기준은 사실 바벨처럼 기록에다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캐틀벨 프로 한월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캐틀벨 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틀벨을 잘하냐. 자, 캐틀벨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뭐 그런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벨을 잘한다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역도를 잘하면 바벨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파워리프팅을 잘하면 바벨을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하죠. 3대 운동 몇이냐, 이게 바벨을 잘하는 기준이 되곤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캐틀벨에도 그런 기준이 있겠죠. 바벨에서 3대 운동, 뭐 3대 500처럼 캐틀벨도 약간 3대 500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3대 500이라는 기준이 그와 비슷한 게 랭크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랭크는 이렇게 3, 2, 1, CMS, MS, MSIC 이렇게 6단계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한 3대 500 정도를 친다고 했을 때 그걸 랭크로 변환하면 어느 정도일까? 캐틀벨 랭크로 치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까? 완전히 프로 레벨은 아닐 것 같고 3대 500이 그렇죠? 아마추어에서 좀 잘하는 기준이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바벨을 잘한다는 기준도 결국 기록으로 평가를 하듯이 캐틀벨을 잘한다는 기준도 역시 기록으로 평가될 수가 있고, 이 철저하게 랭크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냐. 뭐 캐틀벨 랭크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는 기록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이 갈린다.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어떤 단체, 특정 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는 게 그 캐틀벨을 잘하는 거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당연히 저는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저도 거기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제가 반론을 또 제시할 수는 있겠죠. 예, 저는 어떤 특정 단체가 그 캐틀벨을 잘한다는 기준을 내세운다면 사실 그게 캐틀벨을 잘한다는 기준이 그 단체가 생각하는 캐틀벨을 잘한다는 기준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캐틀벨을 잘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그 단체가 어떤 그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 그 캐틀벨을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틀벨을 잘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결국 그 단체도 캐틀벨을 잘한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캐틀벨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체계를 좀 더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체계나 또는 시스템, 어떤 트레이닝 이론이나 자기들의 트레이닝의 어떤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캐틀벨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캐틀벨을 잘한다는 기준은 거기다가 나는 삼겠다 하는 거는 자유라는 거죠. 그건 자유지만 제가 봤을 땐 캐틀벨을 잘한다는 기준은 사실 바벨처럼 기록에다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싸움 잘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격투기를 떠오르는 게 맞겠죠. 격투기 시합에 나가서 이기고 지고, 이게 싸움 잘하는 기준 아닙니까? 결국엔 결과로서 증명이 되잖아요. 객관적인 결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사실은 기록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자, 승부를 보는 게 맞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록으로 구분하는 게 바로 랭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랭크를 차근차근 올려나가다 보면 캐틀벨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 레벨의 기준이 MS 랭크니까 만약에 진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럼 MS 랭크까지 올리시면 되겠죠. 나는 넘사벽이 되고 싶다? 그럼 MS 그 다음에 MSIC가 있어요. MSIC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잘한다는 기준은 기록으로 하는 게 맞고, 근데 그 대회 결과랑 과연 기록이 무조건 비례하느냐? 대회 규모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회 결과 저 되게 좋거든요. 저 금메달도 한두 개 따고 뭐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막 그래요. 세계적으로 뭐 10위권 안에 드는 선수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냥 그 대회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제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MS 랭크입니다. MS 랭크는 국내에선 한 명밖에 없지만 사실
러시아 가면 수두룩 빽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메달을 많이 땄다고 해서 그게 꼭 이제 꼭 그 실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진 못합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1회 대회 때 IKA 메달입니다. 그때는 더블 종목은 없었고 싱글 롱사이클 24kg 종목이랑 스네치 24kg 스네치 종목이 있어서 그 두 종목에서 저는 이제 금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IKSFA 메달인데 이게 어떤 종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바이애슬론이긴 할 텐데 제 종목이 바이애슬론이라. 그 다음에 이 메달이 이제 제가 2013년도에 한국인 최초의 그 IUK 월드 챔피언십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대항전 중에 가장 큰 규모가 그 IUK의 월드 챔피언십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열려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그 대회인데, 이 대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마추어 경기가 있고 프로 경기가 있어요. 아마추어 경기는 남자는 24kg로 시합을 하고 여자는 16kg로 시합을 하고요. 프로 경기는 32kg로 시합을 하고 여자는 24kg로 시합을 해요. 저는 이제 그때 바로 아마추어에 그 시합을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이애슬론 종목과 롱사이클 종목을 둘 다 뛰었고, 이걸 롱사이클 종목에서 받은 은메달입니다. 대단하다. 월드 챔피언십 와서 은메달을 획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2명 중에 2등해서 은메달이에요. 사실 처음에 딴 IK 이거 메달 2개도 5명 정도 같이 경쟁한 느낌이던데? 아닌가? 기억도 안 납니다. 10명 안쪽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거는 방덕, 김주현 선생님이 딴 생활체육 레슬링 메달이네요. 이거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일본에서 열렸던 재팬. 네, 이거 메달을 그냥 다 주는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도 아마추어 24kg 나가서 딴 메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IUK 월드컵 경기. 이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이제 땄던 한국인으로 첫 번째 32kg 프로 경기 데뷔 무대였을 거예요, 아마. 또 운 좋게도 거기에 신청자가 몇 명 없어가지고 제가 동메달을 획득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WAKSC 화이트 나이트 그랑프리라는 그 아주 유명한 클럽 대항전 경기예요. 이때 이제 러시아의 클럽,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런 클럽부터 해서 그 주변 도시들 그 클럽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MSIC, MS 뭐 수두룩 빽빽한 무시무시한 클럽 대항전이거든요. 아마 클럽 대항전 수준으로는 이 경기가 이 대회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 이제 획득을 했죠. 이때 제가 32kg 경기 바이애슬론 경기에 나가서 제가 최초로 MS 랭크를 획득합니다. WAKSC 기준의 MS 랭크를 획득을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경기 기록도 가져서 MS 랭크를 획득했고, 그리고 대회도 많이 나갔고, 잘한다고 저는 좀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 내에서는. 러시아 가면 쪼렙이지만. 근데 또 제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를 시작할 때 20대 중반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20대 중반에 시작해서 프로 레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쉬웠을까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20대 다 어른이 돼서,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어떤 스포츠에 도전을 하고 프로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건 사실 되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불모지야.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 뭐 이끌어줄 수 있는 코치도 사실 없고, 한국에는. 근데 혼자 막 독학해가지고 막 그렇게 올라가.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제가 스스로 좀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섬세한 코칭이 가능한 어떤 또 기회가 됐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누구를 가르칠 때 있어서 좀 제가 좀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알렉산더 크보스토브 코치에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코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2018년도에는 그 알렉산더 코치가 있는 체육관에 가서 이제 그 코치 밑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10월에 이제 알렉산더 코치랑 크세냐 코치가 옵니다. 그 두 코치가 진행하는 케틀벨 자격 코스, 케틀벨 코치 자격 코스가 열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크세냐 같은 경우는 진짜 세계적인 선수인데다가
엄청 섬세하게 잘 가르쳐요. 예, 진짜 섬세하고 그래서 아마 케틀벨 스네치를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라고 해나 이런 걸 많이 옆에서 보고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산더 코치는 이제 멘탈적인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좀 통찰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리기가 어렵네. 그것도 한번 직접 그 알렉산더 코치를 보면서 그 옆에서 그냥 그 코치의 그런 느낌이나 그 코치가 실제 시연을 하고 실제로 그 운동도 가볍게 한번 하거든요. 그때 옆에서 보시면 거기서 오는 그 아우라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많은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미쳐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되게 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훈련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에 저도 잘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상태페테로 갔을 때 실력이 엄청 빨리 늘었거든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 이 얘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을 제가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린 거 그러니까 케틀벨을 잘한다는 기준을 드렸고 또 하나 제가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제가 케틀벨을 진짜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동료도 하고 그 가치를 여러분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어떤 케틀벨에 있어서는 사명입니다. 케틀벨 1세대로서의 사명. 네, 여기까지.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